예술이란 것은 도대체 왜 이따위로 생겨먹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콘헙입니다. 오늘은 예술이 난해하고 괴상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술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운동과 함께 예술이라는 단어는 개똥철학과 함께 과도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 현대에는 그 의미조차 말하기 힘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근대 이전 중세시대의 인물화는 지금의 증명사진과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추상화는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수단이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정밀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회화는 계속 발전하는 듯 했으나 19세기 초 사진기의 등장으로 예술계는 개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림을 정밀하게 그려내도 사진에 비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기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진 기술은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 기원전 4세기경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사진기의 원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 등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카메라 옵스큐라는 라틴어로 어두운 방이란 뜻이고 당연히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는 어두운 방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와 반대쪽 벽에 맺히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은 17세기 화가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재밌는 점은 조선 후기에 중국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화가들은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초창기 사진은 흐릿하고 컬이 구려서 화가들이 만만하게 생각했고 화가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천천히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여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점 정밀해지더니 추상화의 영역을 잠식하고 모든 영역에서 회화의 정밀함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대상을 묘사하는 것에 화가들은 당해낼 수 없게 되고 화가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폴 세전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상을 화폭에 재현하는 것으로 사진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사진이 할 수 없는 것을 화폭에 그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이라고 보았고 정밀함을 포기하고 추상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괴상한 그림의 시작은 폴 세전입니다. 참고로 인류의 3대 사가라고 이브의 사가, 뉴턴의 사가, 그리고 폴 세전의 사가 이렇게 3개를 말합니다. 어디서 아는 척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폴 세전의 사가는 뭐냐면 단순히 사가를 캔버스에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닌 색감이나 구도 등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작가의 감정이나 머릿속에 재구성한 자연을 그리는 폴 세전만의 정물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작업을 위해 사과만 오지게 그린 겁니다. 정리하면 그림은 자연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다시 재해석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먹고 살기 막막했던 화가들은 폴 세전의 등장으로 정밀하게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너도나도 괴상하게 그리기 시작하며 거기에 개똥철학이 첨부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편력과 원조 교제의 상징 개막장 피카소는 세전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스승이다 라고 엄청 빨아제끼는 자본주의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피카소는 천재는 맞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고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수백 번 연습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노력하지 했던 괴물인 건 인정입니다. 근데 저는 저 괴상한 그림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현대 예술계에서 페인트 대충 뿌리고 예술이라고 탁탁거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화가가 그랬듯이 피카소의 그림체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습니다. 사진기라는 역풍을 맞아 피카소도 정밀함보다는 추상적인 라인으로 가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괴상한 화풍이 된 것일 뿐이고 숨겨진 엄청난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대상을 표현해서 재해석했다는 시작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고 독창적인 스타일이 지금의 피카소를 있게 한 것이지 그림체 자체가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실제 신었던 조던 1단 운동화가 엄청난 고가에 낙찰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화가를 애토전생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시오패스 aka 슈퍼 매도커 빈센트 반 고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좋은 말 적기 참 힘든 사람입니다. 불행하게 집안에 정신질환 관련 가족력이 있는데 우리의 반 고흐는 줄담배를 피웁니다. 거기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압생트라는 예술가병 걸린 애들이 마시는 엄청난 독한 술을 좋아했습니다. 이 술에는 투존이라는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중독되면 누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반 고흐의 그림은 어딘가 누런색입니다. 그런 물감을 먹는 버릇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 물감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매우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맥주를 너무 좋아했던 반 고흐는 창녀와 사귀고 매독에도 걸려버립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리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매독 치료제는 또 중금속입니다. 아싸기질의 지병과 중금속 오염 그리고 매도까지 오히려 멀쩡하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불행이라는 버프를 풀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런 구도 그림에는 소질이 있었고 독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지만 짜증나게 사진기가 등장합니다. 그 시절 유럽은 중국의 도자기와 차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치품으로 여겼는데 유럽은 중국에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 유럽은 계속 적자가 나서 빠개치는데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무역을 끊어버리는 등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자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일본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유럽의
유럽에 근대식 무기가 필요했고 다수의 식민지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유럽은 떠오르는 러시아를 직접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유럽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색다른 일본의 공예품에 열광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예술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펠릭스 브라크몽이라는 판화가가 우연히 일본 도자기의 포장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 포장지에는 일본 판화가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우키요에라는 일본 만화가 그려 있었는데 브라크몽은 친구인 마네드가 휘슬러에게 우키요에를 알려주고 전시회까지 열어 유럽은 일본의 우키요에 열풍을 맞이합니다. 우키요에는 작가가 직접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명확한 선과 색감으로 표현한 풍경화인데 당시 유럽은 인물화를 중심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키요에는 자연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것에 유럽 화가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기의 등장으로 작가의 관찰을 통한 정밀함이 소용없어진 예술계의 우키요에는 원근법, 공간감, 입체감을 무시하고 쨍한 색감으로 그리려는 대상의 색이나 형태를 작가 마음대로 그리는 화풍은 그야말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자포니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슈퍼매드급 빈센트 반 고흐는 공개적으로 자포니즘을 찬양하고 우키요에를 수집하고 모자까지 그리는 일봉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 고흐의 그림은 색채가 진하고 화려한 것입니다. 피카소처럼 반 고흐 역시 그림체가 처음부터 저런 건 아니었고 밀레를 좋아해서 따라 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진기 역풍을 맞고 우키요에와 매독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매독 화풍이 탄생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키요에는 화가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구도와 대상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괴상하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색이 진하고 해바라기 씨앗을 잘 그렸다고 생명을 표현했다는 개의 제의 같은 해석은 정말 너무 오글거리고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반 고흐는 생전 행복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고 당시 유행하는 우키요의 영향을 받은 것 뿐입니다. 세잔의 다초점과 구도 파괴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대상을 재해석하고 분해하는 피카소 그 사이에 껴있는 매독화풍의 대가 반 고흐 등 예술계는 당시 정치, 경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해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잘못된 해석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줌 주의 이런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당시의 상황과 역사의 흐름을 맞춰서 큰 틀을 본다면 회화적을 보다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밀함을 무기로 인물화로 잘 먹고 잘 사던 화가들은 사진기의 등장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괴상하고 난해하게 그림을 그린 후 어이없는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날 구멍이 생겨 신이 난 화가들이 더욱더 괴상하고 난해하게 만들어 보통 사람들에겐 너희들이 무지로 인해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는 엄풀을 통해 짭짤한 수입을 얻게 되고 또 보통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난잡한 페인트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개의 제의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지금의 현 예술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건의 요약입니다. 결론은 화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괴상하게 그린다입니다.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가 말합니다. 난 색채나 형태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비극, 아이러니, 관능성, 운명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만 흥미있다.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린 것을 그릴 때와 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로스코의 저 페인트 덩어리 앞에서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그림을 보고 우는 사람 중 70%가 로스코의 그림을 보고 울었다고 하는데 정말 저 페인트 덩어리를 보고 눈물이 났을까요? 아니면 나도 뭔가 아는 그 집단에 속하고 싶었던 걸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만 흥미있는 우리 로스코 형님은 앤디 워홀의 팝아트의 등장으로 인기가 없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냥 감정 표현을 계속하면 되는데 다른 것에도 흥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페인트 묻은 캔버스는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생전 그림을 한 점밖에 못 팔았던 우리 불쌍한 반 고흐도 힘겹지만 잘 살았는데 로스코는 좀 너무한 것 같네요. 로스코의 무제 시리즈는 단순함과 절제미에 영향을 준 것에는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 외에 과도한 의미 부여는 저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별로 할 말이 없는지 감정감정 빽거리기만 하지 별 말을 못합니다. 그냥 큰 집 벽에 걸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그에 반면 뱅크시라는 길거리 예술가는 수만 달러짜리 자신의 그림을 길거리 노점에 60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외면했고 단 2점만이 판매가 되었고 뱅크시가 의도했던 결과입니다. 이런 쇼를 통해서 뱅크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